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반대해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봤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요.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이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대선 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있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자, 아침에 기자들의 질문, 임명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였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16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고 오늘 새벽 0시로 재송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는 있지요. 김경진 의원. 네. 일단 규정에 따라서 임명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아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결심을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인사 철학이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인데요. 한동훈 후보자 처음에 지명할 때부터 사실은 법무부 검찰국에도 있었고 또 대검의 기획과정도 했었고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조선 제1검이라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중에 검사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명할 때부터 최적의 후보자를 지명을 했었고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죠. 우리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지켜봤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안 돼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오직 민주당이 과거에 정권을 잡고 있을 시기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일종의 가학적인 행위를 했었는데 그로 인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절차와 요건이 갖추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원내대변인이 얘기했는데 물론 다수당이 해임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죠. 해임도. 그렇죠. 이제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예. 한다든지 뭔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직무상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어쨌든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건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임 의결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건의를 한다고 한들 대통령께서 이 건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기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이미 무슨 특별한 직무를 한 게 없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할 만한 요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그냥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 오늘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아마 오전에 임명을 했다면 운영위가 그냥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가지고 계속 시끄러울까 봐 오전에 임명 안 하고 오후에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의사 일정을 다 고려를 합니다. 의사 일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아마 고려한 조치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재수 의원은 오늘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행정부의 첫 내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박수 또 야당의 협조를 통해서 출범할 수 있기를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야당이 된 마당에 첫 내각 출범을 뭐 박수치고 환호를
하면서 뭐 하지를 못할지언정 이 죄를 뿌린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국회에서 공직 역량 검증을 하고 또 공직 윤리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좀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한다면 이게 지금 5년 동안 민주당과 어떻든 국정의 한 축으로서 파트너로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통하고 협치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물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서 존중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분을 임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일기 내각에 이렇게 정쟁을 유발을 하면서 첫 출범부터 예. 정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이렇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한 제가 후에 곧바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제 이동해서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박원석 의원, 네. 그렇게 장관 임명하면 저렇게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방송사 기자들이 따라가서 저렇게 현충원 참배하는 모습 찍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되면 현충원을 가나? 제가 이런 생각이 지금 얼핏 들었어요.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근데 이렇게까지 방송에 그 하지는 장면이 않았죠. 소개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드문데 그만큼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뭐 소위 핫한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임명 당시에는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야당이 반대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검증의 창끝이 그다지 날카롭지 못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 청문회 끝나고 나서는 임명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가벼워진 거죠. 근데 이제 뭐 저희 정의당에서도 그 이른바 데스리스트에 한동훈 후보자를 올렸는데 예. 그거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뭐 논란, 자녀 문제나 이런 게 있기 이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협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가장 걱정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른바 검찰 정치를 하지 않겠나 이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는 대통령에 또 그 대통령의 검찰에 있을 때 신복 중에 신복,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상 민정수석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를 축으로 대검 일체가 되지 않겠냐, 대통령과 검찰이 일체가 되지 않겠냐, 이걸 우려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한 거였는데 사실 청문회에서 그런 점들이 잘 조명이 안 됐어요. 그런 점들이 집중적으로 토론되거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민주당이 조국 프레임을 의식해서 어떤 자녀 문제의 불법성, 위법성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가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한 게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워낙 이게 뭐 대통령의 임명 의지도 강했지만 야당의 좀 부실하고 부족한 검증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구실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도 이제 효력을 다한 것 같군요. 그건 민주당 정부 때 효력이 좀 있고요. 이 보수 정당에서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역대 보면. 자, 이와 관련한 여야 원내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뭐 전혀 그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청문회 이전에 비교했을 때 청문회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거를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중 임명될 거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성철 교수, 사실 한동훈 후보자 임명은 어느 정도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믿는 그러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발언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또 가족 관련해서 처갓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흠결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장관이 되기에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만들어준 것은 김남국, 최광욱, 이수진 민주당 법사위원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그런데 박원석 의원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더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장관에 있을 때 그 조직이 장관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경직될 수가 있고 국무회의 같은 데서도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다른 장관들이 또 제대로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더군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과거 정권에서 그런 전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왕장관, 소통령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게 될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큰 거죠. 사실 윤석열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어쨌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러나 전직 검찰총장이 그리고 어쨌든 지난 정권과 척을 지고 그럼으로써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 혹은 법치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저께 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고 어쨌든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얘기다 의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실천으로 증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레토릭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 김경준 의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장관직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본인이 언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부 지점은 사실은 세간에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게 이미 검찰은 사실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강행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 입법, 뭐 완박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다 박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권 없고 이미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없거든요. 오로지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권만 있을 따름이어서 그래서 검찰의 권한이 예전같이 않다. 거의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어서 가령 오늘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부분 지금 경찰에서 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한 거 없거든요. 보면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여부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왔던 장관들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어제 하루 반짝했던 협치 이제 좀 멀어지는 느낌인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만약에 정호영 장관까지 오늘 임명을 했다면 민주당의 선택은 더 간단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정호영 장관은 또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한덕수 후보자가 적합하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특별한 결격 사유를 제시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실제로 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덮어씌우게 하면서 국무총리 인준안 자체의 표결 자체를 안 하니까 정의 반대하면 투표해가지고 부결시키면 되잖아요. 아예 표결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자신들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 아니냐. 반대하려면 반대를 하시든지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시든지 선택해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지금 복잡하죠. 부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도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니만큼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이러려면 당내에도 좀 설득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데 예.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당내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정호영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정호영 플러스 한동훈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정호영 한동훈 플러스 김현숙 후보자까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정호영, 한동훈.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네. 이미 국민적 그 심판에서 결격 사유로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아마 이분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전재수 의원께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딱 정할 겁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일단은 그 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했고, 그러나 그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번 주는 예결위가 지금 돌아가거든요. 추경심사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힘들고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를 할 겁니다. 예. 의원총회를 해서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인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예.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내각의 출범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해버린 겁니다. 해버리니까 사실은 당내에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은 이제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 아니 대통령께서 의회주의를 말씀하시고 뭔가 협치를 말씀하시고 어제 국회에 오셔가지고 시정연설 잘하고 훈훈한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대통령 스스로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지금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게 한 2년 차 2기 내각, 3기 내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이제 국회와의 협조 관계 이것이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보시기에요.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그러면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 안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민주당 의원들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에서 자율투표를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강제 당론 형식이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당론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온 것처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라고 했는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장의 정당성은 사라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열릴 의총에서 어떠한 의견들을 모아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 썩 민주당에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본회의 안 열고 하는 것은 야, 새 정부 출범하는데 정말 발목 잡기 하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구나. 그러한 인상을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니까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금 하락 추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분명히 자꾸 한덕수 안 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다시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 부결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네.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주당의 선택은 뭐 거의 보나마나였겠지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를 지금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역시 한덕수 총리 인준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인사를 연계해서 누구를 임명하면 누구를 낙마시키겠다. 누구를 낙마시키면 누구를 임명하겠다. 이거는 뭐 피차간에 서로 옳은 방법은 아니고 원칙과도 많이 좀 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덕수 후보자는 그 자체로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준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너무 발목 잡기 프레임을 의식해서 정무적 고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분이 로펌을 2바퀴 돌아서 다시 공직에 왔는데요. 저런 선례가 용인되면 우리 공직사회에 매우 나쁜 그런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그거는 비단 전관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직자들이 미래에 어떤 자기 직업적 선택을 내다보고서 공무를 집행하게 되면 굉장히 정책 결정에 왜곡이 많이 발생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뭐 기업들 상대로 과징금 100억, 200억 이렇게 내렸는데 김현장이 사건을 수임하는 건 뚝 떨어져요. 그건 이제 김현장의 실력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김현장이라는 로펌에 수많은 전관들이 포진해 있고 그 전관들과의 네트워크 혹은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정책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덕수 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방금 전에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 이제 방금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당론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는 네.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를 20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택지를 아예 없애버렸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택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 대변인이 저렇게 발표를 한 것은 예. 원내 지도부에서 긴급하게 좀 의견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이제 원내 지도부가 주도를 해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예. 돼가는 큰 흐름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갈래의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갈래를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로 만들어버린 그런 결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게 발목 잡는 거대 야당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비판만 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취하는 그런 비판 야당 하지 않겠다. 책임 야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의회 내에서 저희가 실천할 수 없도록 선택지를 상당히 없애버린 그런 측면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이 열기가 식기 전에 그러면 우리 한덕수 부결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정호영도 임명하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이 협치는 사라지고 강대강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를 연계해서 판단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옳은 방향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체로서 그 후보자들이 과연 이제 적합한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과 관계없이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에 기초해서 그에 따른 판단을 하면 되고 또 정호영 후보자는 뭐 여당 내에서조차 부적합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저것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은 저는 뭐 협치를 떠나서
인사의 원칙이랄까 그런 게 없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법무부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충원 참배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모습을 잠깐 보시죠. 일단 행사 시작하려면 국민의례도 해야 되고 취임사 들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죠. 취임사 들을 만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고, 자, 그나저나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임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부결 방침을 정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이재호 고문은 참 눈치도 없다. 이 정도 되면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호 고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장관들 중에 그 골치 아픈 장관 있잖아요. 정호영 복지부인가? 예, 정호영 장관인가? 예. 대통령께서 먼저 정호영 장관 임명 철회를 하고 아니면 본인이 좀 그 사람 참 눈치 없는 사람이라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요? 전국을 완전히 그냥 본인이 그만두든지 안 되면 청와대에서 미안하지만은 도저히 전국을 위해서 안 되겠다. 당신이 좀 사퇴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야당 내에도 자, 우리도 골치 아픈 장관 안 왔으니까 당신들도 총리 인준해줘야 되지 않느냐. 김경진 의원, 눈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 걸까요? 눈치가 없는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지방선거 판세 분석을 해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국힘 쪽에 조금 유리한 흐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초기고 거기다 검수완박 입법이라고 하는 이 강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도 크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두 가지 취임 초기 검수완박 이 두 가지를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아무리 수치가 좋게 나와도 입이 바짝바짝 타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나간 후보자들이 아마 당에 또 청와대 쪽에 이런저런 대통령실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기류를 분명히 읽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보면 아까 이재호 전 장관님의 말씀이 아마 이런 좀 분위기 맥락상 맞지 않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얘기하는 동안에 갑자기 화면을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장성철 교수 저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그 플래카드 있잖아요. 네. 저런 거 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별로 시간 안 걸립니다. 1시간이면 만듭니까? 1시간이면 되겠죠. 아, 저는 저거 뭐 하루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놨을까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겠군요. 미리 만들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임명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 날짜만 이게 보통 이제 붙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날짜 부분만 비워놨다가 그 부분만 인쇄해서 붙이면 금방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라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도로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 후보께서 인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셨을지. 대통령께서는 그분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그분의 어떤 열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어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자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등장하면서 하신 몇 가지 그 워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예, 오세훈 후보자 한동훈 장관은 좋게 평가했는데 한동훈 장관 취임사 잠깐 들어볼까요?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 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2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하나는 국방부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우리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권 존중이란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민생활 박원석 의원 다 듣지는 않았지만 정의와 상식의 법치 이 편이 확 와닿는군요. 네,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반복해서 했고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이른바 이제 좌천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이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빚어졌고 본인은 그와 다른 그런 법무행정, 그런 법치행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취임사에도 그게 담긴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법무행정을 펴나갈지 또 지금 임명되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가졌던 우려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불식시킬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한동훈 후보자는 그런 걸 굉장히 의식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이 늘 본인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법무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더 붙일 말씀이 없는 발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시절에 통화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확실히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통화 기록도 다 남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당선인의 선거 개입이라고 본 민주당은 고발까지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쪽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상태라서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이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혀 개입 이런 건 없었다. 말이 안 된다. 강용석 소장이 13일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은 단 1회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 시절이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었고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 이전에도 늘 전화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금요일 밤 늦게 연락이 왔다. 내용은 인터뷰 발언과 다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외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 코멘트나 추가 대응, 추가 반응 이런 건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 예. 대통령실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용석 후보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당선인 시절이었을 뿐이지 통화한 것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명백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분 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꺼려들여서 거짓말할 정도로 간이 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이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히 대통령 당선자를 끌어들여서 거짓말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용석 후보가 이제 사실을 말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당선자 신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선자는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 세금 쓰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 합니다. 당선자는 대통령이 아니긴 하지만 당선자 신분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뭐 하다못해 식사를 하더라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행사 하나하나 일정 하나하나에 대통령 경호실부터 비롯해가지고 정부 조직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수위 사무실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고 사실상 공무원이고 국민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하고 있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더더구나 이 대통령께서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당신은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냐. 당신은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판과 공격의 대상까지 특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친한 지인 사이의 통화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대통령으로서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당선인 시절이지만 했을까도 궁금하지만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점에서는 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진중권 작가는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이거 가지고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강용석이 누굽니까요? 참 까는 사람인데 그런 거고. 예. 다만 그 행위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석하고 이준석은 조심해야 돼요. 김경진 의원,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러면 저 발언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게 법적으로는 지금 위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취임한 이후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배가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는 예. 세금을 쓰니까 지금 공직자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건 세금을 쓰는 것이 이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수한 어떤 성격이 있다 보니까 공직 취임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그 해당 기구에 지금 세금이 투여되는 거고요. 그럼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 그렇죠. 않는다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취임 전까지는 공무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만약에 가정법적으로 전화를 하셨다고 한다면
도덕적 도의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있겠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한복판에 있는 분들끼리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종의 논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침묵을 지키다가 추정컨대는 도저히 이게 이제 자꾸 이게 노이즈가 커져가니까 이쯤에서는 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을 하고 통화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장성철 교수는 어떤 말이 진실일 것 같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강용석 후보가 안 했다라고 전화를 안 했는데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거짓말로 했다? 이것도 믿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화는 했을 것 같다. 왜냐면은 13일 날 강용석 후보가 나 전화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했는데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강용석 후보를 또 뭐 대통령을 검찰 고발 조치를 하니까 결국에는 입장문을 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좀 어느 정도 강용석 후보의 말이 맞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박원석 의원 참 궁금해지는 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잖아요. 네. 통화는 했다. 그렇지만 선거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통화를 했고 지금 강용석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통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네. 또 강용석 후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랑 뭐 이런 거 좀 녹음도 막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증거가 남는 건데 통화한 사실이 아예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강용석 씨가 그걸 공개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이 있겠죠. 저는 뭐 흐름상 통화는 한 것 같고요. 아무리 강용석 씨가 유튜버로서 사실과 허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제 그런 행동을 과거에 몇 차례 했었는데 이제 막 취임한 대통령을 놓고서 저런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앞서 장 교수도 얘기했듯이 즉각 반박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이 뜸을 좀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렇게 대통령급이 떨어지잖아요. 저에게 말을 섞어주면. 그래서 그냥 말을 안 섞고 있었는데 이게 선관위에 고발이 되니까 전혀 다른 논란으로 비화가 되고 일단 실체적으로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신분이 뭐였느냐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선거 개입 논란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내용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인을 했는데 그 부인한 거는 제가 보기에 강용석 씨가 더 이상 추가 공개를 못할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부인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예. 말씀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단순히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 한마디로 탄핵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탄핵까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개입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김동연을 공격하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냐. 이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선자 신분으로 전국 8도를 돌았습니다. 전국 8도를 돌면서 선거 때 약속했던 약속을 지킨다, 또 고마움을 전한다, 이렇게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이런 사람들을 옆에 다 대동을 해가지고 댕깁니다. 아니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옆에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국 8도를 돌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용석 씨가 좀 유튜버로서 뭐 거친 이야기도 하고 좀 무리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손 치더라도 전화도 하지도 않은 당선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전화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저는 배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단순한 문제조차도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엄청나게 실망시킬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아주 작은 문제긴 하지만 이 문제가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 리더십에 커다란 타격이 올 수 있다. 어떤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굉장히 소홀하게 넘어가거나 가볍게 다룰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본인의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 부분에 관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용석 그 무소속 후보한테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라 이 얘기했던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대통령이 설마 전화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황당무계한 정말 국기문란사에 해당되는 사건이라서 진상규명 꼭 하고 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 전에는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섰던 것이 많았는데 이제 좀 뒤집은 경우도 꽤 나오고요. 새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리서치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더 앞서는 걸로 나왔고 한국갤럽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40%를 넘으면서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대체로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화 가능성은 어떨지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꼭 김은혜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당원과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선출된 여당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유분리 개인적으로 따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안은 굉장히 무겁게 당원과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결론을 오로지 저의 유리함을 타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네네. 보수 단일화가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고집하고 있다. 네. 그래서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된다. 상식적으로 예. 라디오를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예. 강영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분들이 아무도 없죠. 다만 이 단일화를 당에서 이거를 깊숙이 바라보고 있느냐 겉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포착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뭐 그 중도 사태라든지 일방적인 뭐 사태 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단일화 조건은 이미 저희가 아주 클리어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양자 TV 토론 3회 후 여론조사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조건 가지고 따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공개를 한 거고요. 이걸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지 뭐 자꾸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뭐 강원 양면 전략을 쓰는 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장성철 교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단일화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강용석 후보가 얘기한 3번의 TV 토론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저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것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은혜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강용석 후보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은 본인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충분히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얘기 꺼내면서 주목도를 확 높였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여러 가지 금액적인 이익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단 하나입니다. 본인은 이제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는 주춧돌과 디딤돌로 이번 지방선거를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투표용지는 인쇄가 되고 있는데 대략 27일하고 28일이 사전투표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후보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김은혜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래요. 김경진 의원 사실 단일화를 놓고 봤을 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김은혜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죠. 네, 중도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예. 근데 아까 여론조사 예. 수치들 최근 거 몇 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초창기에는 선거 초창기에는 강윤석 후보가 7% 나온 것도 있고 10%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랬 기억이 났잖아요. 예. 저거 보시면 대체로 2%에서 4% 사이잖아요. 보면 네. 확 빠지고 빠지고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김은혜 후보 쪽으로 그 표심이 가고 있으니까 1.7까지 나온 것도 있고. 예, 1.7까지. 그래서 흐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최종 표심은 유권자에 의해서 이미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 구체적인 형식상의 어떤 정리를 강윤석 후보가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지방선거 전에 조용하면서도 사실 큰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 하게 됩니다. 4년 임기 동안에요. 전반기 박병석 의장이 했고 이제 후반기에서도 역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으로 거론되거나 출마 선언한 후보가 4명입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출마를 저울질했는데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과 약간 경합을 했을 때 암묵적으로 전반기는 박병석 의장이 맡고 후반기는 김진표 의원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지금 이제 막상 임기가 29일 날 끝납니다만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는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적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온당한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 3사람 출마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 조정식은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어떠한 현안에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쾌도난마식 정치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서 국회의 정당한 권위를 곧게 세우겠습니다. 특정 계파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의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시대의 과제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이제 국회 혁신으로 저의 오랜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국회의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국회 사정을 잘 아는 장성철 교수한테 먼저 좀 물어보지요. 지금 조정식, 이상민 의원은 5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4선인데 뭐 선수에 상관없이 이제 뭐 되면은 국회의장이 되는 겁니다. 김진표 의원은 뭐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뭐 일단 막 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 네. 이렇게 국회의장을 뽑을 때 이렇게 경선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뽑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이 뽑힐 때도 김진표 후보랑 이렇게 경합을 벌이다가 막판에 이제 김진표 후보가 다음번에 의장은 내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표대결은 안 했죠. 예, 표대결은 안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는 이 자리가
민주당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일단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정파성을 내세우는 저러한 출마 선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적을 국회법에다가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저렇게 정파성을 보여주는 분들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과연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선택을 해야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여기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의원, 만약에 끝까지 저렇게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투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1차에 그냥 뭐 과반 안 얻고 그러면 또 결선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당헌 당규상에는 결선 투표 뭐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 뭐 시행세칙이나 이런 곳에 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동안 이제 관례를 보게 되면은 결선 투표 없습니다. 최다 득표자가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 후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을 했는데 중도에 아마 사퇴를 하시거나 그럴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분이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도에 사퇴하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분위기로서는. 예.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하죠.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예. 원내대표도 결선 투표하는데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는데 그냥 다수가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국회 관례는 최다선 의원 그리고 선수가 같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장 후보를 쭉 합의 추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민주당 내 이제 당헌 당규에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별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조직도 변하게 돼 있고 국회도 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또 하나 허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상당히 괜찮은 변화, 좋은 변화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고 선수 많은 것으로 그리고 정치력은 아무 상관없이 나이 많고 선수 많다 그래서 그냥 입법부잖아요.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의 나라인데 입법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 많고 선수 많다 그래서 그냥 입법부의 수장이 된다. 국회의장이 된다. 아무런 검증 없이. 이래 되는 것보다는 선수 상관없이 뭔가 이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서 경쟁해가지고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가지고 하면은 세상의 변화를 국회가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럼 오래된 관행들을 하나 더 넘어서고 하나의 장벽을 또 넘어서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물론 좋은 변화다. 김진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죠. 사실은 김진표 의원께서 좀 국회의장을 해야 되는 순서인데 왜 하필 나 때 이런 변화가 있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글쎄요. 그게 바람직한 변화일지 아닐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원석 의원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다지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상에는 국회의원님은 누구나 입법을 해서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수당 출신 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경선을 과거에도 거쳤던 적이 있어요.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때 당시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하고 새누리당의 황우여 의원이 경선을 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의화 의장이 비주류였는데 국회의장 후보로 새누리당의 여당의 후보가 되셔서 국회의장이 되셨어요. 그런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경선이 치러지게 된 배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정파를 초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국회의장 선거에 정파성이 강조되고 정파성보다도 더 협소한 당내의 계파성이 강조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전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최다선이어야 된다 이런 관례에 변화를 주는 건 맞는데 적어도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이라면은 정파를 초월해서 좀 존경받는 인물이 합의하에 추대되거나 혹은 선출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경쟁의 관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수당에서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어쨌든 뭐 그 당내에 힘이 있는 그런 계파에 의존하고 또 그 계파의 코드를 맞추는
그런 식의 출마 선언을 발표하고 이게 과연 국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거라고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진 의원,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 2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의전 서열 2위를 뽑는데 물론 뭐 국민들이 일단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또 뽑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조금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예.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를 당내에서 선출하는 저거 멈춰야 돼요. 사실은 당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국회 안에서 그 누구라도 제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원로를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다수 소수 상관없이 다수 정파 소속이 꼭 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맞는 것인지 예. 민주당은 그 전제 하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국회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을 뽑아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번에 가령 검수완박법처럼 극단적인 대립이 있을 때 최고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짧게 그 한 말씀도 말씀만- 일리가 있는데 네. 김경진 의원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수당이어도 그렇게 얘기하실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때 가서는 조용히 있어요. 예, 전재수 의원. 박원석 의원님이나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 뭐 잘 듣는데 저도 뭐 일부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개파성을 대표하시는 분이 국회의장 후보로 추천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당내 개파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장 후보가 정해진다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죠. 모든 구성원들이 존경하고 또 국회를 공명정대하게 이끌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파의 어떤 대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알겠습니다. 없을 거다. 그렇게 만약에 보겠습니다. 뽑는다면 언제 뽑나요? 24일 날 투표합니다. 그래가지고 5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또 새 국회의장을 선출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본회의를 열어서 예. 선출을 하게 돼 있고 국회 부의장 선거도 24일 날 같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좀 보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등판 어떤 변수가 될까 하는 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후보 발언이 갈수록 좀 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좀 돋보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성적인 문제로 말로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제명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성상납 만약에 우리 당대표가 받으셨으면 민주당 해체됐을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국민들께서는 비판, 비난하시는 거 당연하고 책임지겠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국가 안보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속이 달린 안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북한에 돈 줄 테니까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부탁한 집단이 어딥니까 여러분? 반역 세력 아닙니까? 뇌물 받아먹고 찻대기로 정치자금 받아먹은 당 어딥니까? 국정농단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당했던 세력이 어딥니까 여러분? 국민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야단치고 책임 물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 짐은 아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좀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장성철 교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궐선거에 나선 것은 단순히 본인의 국회 입성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좀 띄워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출마한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보시기에 민주당 지방선거 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끼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저번 주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의 주요한 후보들의 경쟁력도 상당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6개 시도를 파악을 해봤을 때 경기도만 박빙이고 나머지는 다 10% 이상 좀 차이 나는 걸로 조사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재명 후보의 등판이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객관화된 수치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시너지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과거지향적이에요. 거의 97년도 대선, 2002년 대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과연 자칫 대통령까지 될 뻔했던 분이 할 얘기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나오셨으면요 미래를 얘기하고 여권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해야지 과거지향적인 모습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손익 계산을 만약에 이제 나중에 따져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고 지방선거에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그거는 마이너스 성적표죠. 본인의 그 국회 입성은 당연한 기본값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 못 만들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과를 못 낸 거고 오히려 당내 정치적 기반 그리고 본인의 어떤 국민적 정치적 기반이 약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부담을 안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비난을 감수하고 출마를 했는데요. 지금 선거가 아직 2주 남았기 때문에 결과는 열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투표율입니다. 보통 대선보다 지방선거는 많게는 20%, 적게는 15% 정도의 투표율이 낮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강한 레토릭을 쓰는 것도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 네. 이런 판단하에 나온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